안녕하세요. 엄기호님의 책 단속사회에 대한 리뷰로 찾아뵙게 된 혜자입니다. 이 책은 한 개인의 성장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책입니다. 친밀하고 익숙하고 동질적인 대상과의 만남이 아니라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죠. 한 발 더 들어가면 여기에는 나 스스로도 내가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는 또 다른 전제가 놓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대단히 낯선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퍼스널리티를 형성합니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 두 가지 전제를 합쳐보죠. 개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낯선 존재를 만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 좀 더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고 기쁨을 얻는지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게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의미를 두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기획해 나가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대해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 즉 나란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 스스로도 내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아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험과 배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스스로의 낯선 면모를 불현듯 깨달을 수도 있지만 낯선 타자의 모습 속에 자신을 대입해보거나 비추어 보며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많은 명사들이 여행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도 걸핏하면 PC방으로 탈출을 감행하는 학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일상을 돌아보게 되는 교사의 일화가 나오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낯선 면모들은 그에 조응하는 낯선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적절하게 재조명되는 거고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또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려는 배움과 성장의 의미죠. 바꿔 말하자면 이 사회가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은 요원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구성원 개개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의미 있는 참조 그룹이 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어떤 양상으로든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컨대 전후 독일에서 반유대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어떻게 나치즘이 발흥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사례만 떠올려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반유대주의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면서 독일 사회 전체는 성장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퇴행해버렸죠.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이죠. 현재까지도 굉장히 잘 디자인됐다고 평가받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하에서조차 히틀러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지도자로 선출됐으니 말 다한 거죠.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속사회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장명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연결과 연속의 반대어로 단절과 단속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사람들이 자꾸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와의 만남 또는 접촉을 차단하고 동질적인 취향의 공동체 혹은 게이티드 시티를 형성하거나 그냥 외로운 개인으로만 머무르려고 하는 집단적 퇴행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덧 연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지 못하는 불임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결국 자신이 얼마나 많은 타인들의 덕을 보며 존재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시민들의 무심함 혹은 무지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말이죠. 따라서 이 책의 핵심은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내가 배움, 경험, 지혜 등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없다면 굳이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와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타자를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타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배척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기 시작한 거고요. 저자는 발터 베냐민이나 존 듀이의 이론을 빌려 우리가 어떻게 타자로부터 배움을 얻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량도 적고 덜 명료합니다. 분량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타자를 배척함으로써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듯이 분량과 상관없이 이 책의 핵심은 타자의 소중함에 관한 내용에 있다. 타자가 단순히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소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소중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내용에 있다. 즉, 단순히 푸주간 주인의 이기심 덕분에 내가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존재론적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자 덕분에 내가 나와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인식하고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인식론적 측면을 말하는 대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만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저자가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출간했었다면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핵심, 즉 타자 덕분에 나와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인식하고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이 무엇이냐, 타자로부터 배움, 경험, 지혜 등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베냐민을 인용해 정보와 구분되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목을 풀어나갑니다. 정보와 달리 이야기는 우리를 현명함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개인과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경험과 지혜가 끊임없이 갱신되면서 연속성 있게 전수되어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정보가 많이 쌓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 즉 서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현명함으로 이끄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실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참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참조 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정보는 인터넷을 뒤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이야기는 정보와 달리 타자와의 실제 만남 속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타자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죠. 아무튼 정보와 이야기의 차이, 이걸 제 식대로 좀 더 정리해보자면 정보라는 것은 키워드 형태를 띌 수밖에 없거든요. 정보의 속성상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어떤 상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 같은 것들은 제거하고 압축된, 일반화된 키워드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막상 정보를 입수해도 특정한 개인 혹은 그 개인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강의나 책에 관한 요약본만을 읽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랑 똑같은 이치죠.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혹은 서사를 통해서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고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참조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경청을 통해 나눔으로써 연속성 있게 개인과 사회가 성장해 나가고 그것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나가야 한다. 이게 요체죠. 연속성 있는 서사라는 개념은 저자가 존 듀이를 인용해 풀어나가는데 저도 서사라는 개념에 관심이 많은지라 이 역시 차후 별도의 글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여하튼 현재는 이 사회의 그런 메커니즘이 혹은 연속성이 망가져 버렸다. 동일성의 논리에 따라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며 취향의 공동체 안에 갇혀 있을 뿐 시민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 무심하고 무지하다. 그래서 저자는 단속사회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왜 시민은 타자에 대해 무심해지고 무지해졌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호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혹은 국가가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거죠.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령 사회 인프라 시설이 미비하다거나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적어도 평탄은 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며 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마치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어느덧 그 존재 가치를 잊어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나 국가라는 것을 구체적인 일상에서 인지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성장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게 내 실제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혼자 잘나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는 건데, 그런 생각 자체가 매우 유아적인 건데,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서 운적인 요소는 물론 내가 규명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타인들의 덕을 보며 성장해 왔고 성공해 나가는 건데, 그런 사회적 감수성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회에 대해,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타자들에 대해 무심해지고 무지해진 겁니다. 어느덧 말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개인 단위에서의 생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회 발전의 결과인지 아니면 레짐, 즉 체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단위에서의 생존은 점점 힘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력이 남아돌죠. 기술은 고도화되고 잉여 노동력은 넘쳐나고 개인 단위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가 분명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수준에서 여유 혹은 타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끊임없이 탈락과 낙오에 대한 공포가 가시질 않죠.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소비지향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여유 없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떤 자생적이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즐길 만한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고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즉각적인 자극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나 쇼핑 등 소비지향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문화가 팽배합니다. 타자와의 연대와 교류가 필요 없어진 거죠. 문화적인 차원의 다른 측면을 보자면 혐오와 배제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죠. 경쟁을 해야 하고 우위에 서야 하다 보니 보편성의 기초에 연대해 나가기보다는 작은 차이를 중심으로 벽을 치고 배척하는 포비아가 확산된 겁니다. 사회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도 일단 나와 함께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타인들을 배려하고 경청할 여유가 없는 거죠. 배려하고 경청할 여유는커녕 생존 경쟁 때문에 외면하고 배척해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의자 빼앗기 게임처럼 말이죠. 효과적인 외면과 배척을 위해 동원되는 전략 전술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화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인식이나 감수성은 흐려지고 옅어지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안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되짚어보면 되게 상투적인 비유지만 그렇게 점점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 혹은 국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면 사회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 권력 자체의 속성에 의해, 왜냐하면 권력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인간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개인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치치하의 독일 사례를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장 가까운 사례로 옆나라 일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살펴볼게요. 여하간 역사를 놓고 보면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죠. 당장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게 불과 3년 전임을 떠올려보면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 시야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저조차도 그것을 인식하는 게 참 힘들고 누구나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 게을러지기 쉽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민이기 이전에 생계를 걱정하는 소시민이자 생활인으로서 우리 모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나 바로 그 생계를 위해서라도 무심해지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되겠다.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엄기훈님의 단속사회는 그런 화두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엄기훈님의 책 단속사회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